뿐입니다. 그리고 관례에 따라 별도의 추가 시간은 드리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하셔서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새누리당의 김한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남 거제 출신 김한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2017년도 나라 살림을 걱정하면서 예산에 관한 공방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짜임새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국회에서 구석구석 심의를 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예결위장은 정치 공방의 장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산 공방의 장, 본류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 장관님. 예.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맥킨지 보고서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 조선산업 구조조정 컨설팅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해양사업 철수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불과 3년 전에는 2013년에 그 맥킨지 보고서가 대우조선해양의 상선 분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별화하고 해양 플랜트에 주력하라고 상반된 결론을 제시를 했었는데, 이 보고서가 나온 지 1년 뒤부터 국제유가 하락하고 해양 플랜트 발주가 뚝 끊겨지면서 우리 맥킨지 보고서가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그런 결론을 내므로 해서 혼란이 많이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정부가 아직 이 분야에 관해서 정리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언론을 통해서 마치 홍보를 하는 듯한, 아니면 결론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예, 우선 그 맥킨지 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언론에 어떻게 나왔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그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 당시에 나온 것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는 저도 아직 모르고, 하여튼 그것이 최종 보고서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제가 아마 그 청문회, 구조조정 청문회 때도 말씀을 드렸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참고 자료로서는 유용하다. 그러나 이것을 뭐 그대로 따라가서 뭘 어떻게 정부의 방침을 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은 그것이 최종 보고서가 아니고 어떻게 중간 단계 보고서가 원래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나가게 되는지는 저희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심도 있게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 다음에 아주 결론을 내렸을 때는 또 과감하게 추진력을 쏟아야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결정되지도 않은 부분들이 언론에 나옴으로써 마치 이런 식으로 유도되어지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 기업체와 또 지역에 있는 근로자들이 얼마만큼 고심하고 또 많이 걱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알게 되면은 한 가지 발표할 때도 좀 조심성 있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합니다. 제가 우리 맥킨지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1996년도에 두산그룹에서 맥킨지 보고서가 권고한 내용이 소비재 사업 정리하고 중장비 산업재로 전환하라, 이렇게 조언을 했는데, 그래서 오비 맥주, 코카콜라 등 주력 산업이 따라 폐쇄해버리고 매각해버리고 한국중공업과 대우종합기계, 또 미국 소형 건설장비회사인 밥캣을 인수토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산 밥캣 인수자금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까지 10년째 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LG전자에게는 마케팅에만 열을 올리고 피처폰에 올인한 우리 LG전자가 아마 스마트폰 시장을 놓치고 마는 데에 결정적인 또 그 조언을 했던 곳이 맥킨지 보고서입니다. 이런 맥킨지 보고서가 나옴으로 해서 우리 국가의 전체 산업에 끼치는 그런 영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3대 연구기관 중에 하나인 맥킨지 보고서를 우리 정부가 얼마만큼 신뢰하면서 아니면 또 권유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엉터리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산업 전체가 큰 장애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하다, 국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그 당시에 보고서는 제가 논평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아마 이제 여러 보고서가 있을 텐데, 다른 케이스 있을 텐데,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나오는 맥킨지 보고서가 이제 그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은 그것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또 그것을 그대로 우리 정부가 받아서 그대로 하는 방안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가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이 산업부 장관님이 이 내용 어디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도 아직 최종본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산업부에서 이 부분을 흘렸다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업계가 스스로 업계가 스스로 맥킨지랑 계약을 해서 한 거고요. 그 조선해양플랜트 협회에서 이 부분을 의뢰를 해서 만들었을 텐데 이거 업계 스스로가 발표했다, 그 뜻입니까? 그 과정은 제가 전혀 모르겠고요. 제가 아까 경제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맥킨지 자료는 중요한 참고 자료의 하나일 뿐입니다. 정부 대책은 맥킨지 자료를 포함해 가지고 그 각종 국내외 자료, 또 전문가, 업계 의견, 또 관련 그 기자재 업체 등을 포함해 가지고 이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같이 담긴 보고서가 나갈 겁니다. 이러한 보고서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 눈물로 또 지새우고 또 지역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그 일들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느 곳인지 우리 산업부 장관님과 기획재정부 장관님 좀 파악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좀 브리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우조선 그 사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시고 우리 정부도 전방위적으로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이 내년에 4월에 4,400억을 시작으로 해서 한 해 총 9,400원의 회사차 만기가 들어오고 그러겠는데 지금의 그 유동성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자본 이제 잠시 완전히 된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는 해외 수주를 해도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주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서 이 자본 확충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관계기관 간의 대우조선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이제 협의 중이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저희 원칙은 지금 이미 확정이 된 4조 2천억 원의 외에는 추가 유동성의 지원은 없다, 그런 원칙이고요. 또 지금 현재 자구 노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더욱더 또 더 강도 높게 자구 노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더 크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 원칙 하에 그 대책을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총리님께서 제안 설명하실 때에 2017년도 예산안의 최우선 투자 중점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일자리 창출도 물론 꾸준히 하셔야지만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고용 유지 또한 중요하다.
현재 갖고 있는 이 일자리를 지켜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여기에 따른 예산 투입도 좀 가감히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뭐 전반적인 저희가 일자리 예산을 이제 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하여튼 저희가 이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미 이제 자구 노력에 의해서 이미 또 일부 발생도 했습니다만 실업이라든가 하여튼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을 재취업이라든가 또 이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훨씬 더 그것에 결코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자리 문제는 저희가 아주 매우 관심을 중요시하고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4조 2천억 지원을 하시겠다고 정부가 채권단과 함께 쭉 발표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원되지 않은 1조 원은 언제쯤 지원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그 대책이 마련이 되는 대로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점에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언제쯤이랄 굉장히 또 걱정도 많이 되고 하는데 한없이 끌고 간 일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고용 유지 확대라든지 수주 지원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와 아울러서 우리 얼마 전에 총리님께서도 그 조선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들 다녀오셨습니다. 뭐 거제 지역을 포함해서 다녀오셨는데 감사드리고 해양 프렌드 국가 산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국토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좀 덜한지 또 공무원들이 바뀌어서 그런지 계속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국토부 장관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저희들도 현재 그 국가 산단 지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수면 매립과 환경 영향 평가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입주 기업들의 그 실수요 기업자 또는 이 뭐 자금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들 그 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절차가 원활히 마무리되면은 아마 승인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해수부, 환경부, 산업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해수부 장관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 산단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들이 현장 실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계획을 지금 조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에게 제출되면은 조속하게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장관님. 있다고 보고요. 관련 부처랑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반대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환경적인 측면을 봐야 되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을 관계부처 협의할 때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국내적으로 남해안 조선벨트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조선벨트를 복원시키는 일에 전 부서가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특히 우리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자, 우리 국토부 특별히 신경 많이 쓰셔서 승인 또 그다음에 그 시간 마무리돼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장관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보건처 장관님, 처장님.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쟁 역사상 가장 휴머니틱하고 그 다음에 또 감동을 줬던 그런 이 작전이 하나 있습니다. 뭔 작전인지 아십니까? 예. 예. 예,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있는데, 예. 이게 우리가 그 흥남에서 철수할 때에 민군들이 다 이 그 장비라든지 혹은 이 그 총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그 물에 던져버리고
우리 피난민들을 태우고 이 부산 거제로 왔던 그런 아주 인간적인 그런 작전이었는데 이게 별로 조명이 안 됐더랬습니다. 뭐 우리 보훈처에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계 전쟁 사회에서도 가장 남을 만한 이런 휴머니즘을 한번 좀 부각시키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되는데 전혀 예산 반영도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예, 그 흥남철수작전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25 전쟁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작전이었고 또 대표적인 인도주의적 작전이었기 때문에 이 흥남철수작전은 충분히 정부가 그 뜻을 기리고 후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에 우리 전쟁의 호국 영웅들이라든지 또 수많은 우리 피난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을 한대로 모을 수 있는 좋은 그런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고 우리 기획재정부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 이게 지금 현재 논의를 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좀 관계부처간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중랑을의 박홍근 의원입니다.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박근혜 정부인지 최순실 정부인지. 최근 우리 국민들의 반응은 부끄럽다. 조선일보의 사설입니다. 제목입니다. 그리고 황당하다. 여당 안에서도 이게 나라냐고 물어봅니다. 국민이 받은 충격은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400조 예산을 심사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런데 다 아실 겁니다. 공자께서 국가가 순서를 정해서 한 가지씩 포기한다면 먼저 군대, 안보를 포기하고 그 다음 식량, 경제를 포기하고 그리고 백성의 믿음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며 무신분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 기록에 이어서 이제 그나마 남은 신뢰와 기대마저도 깡그리 무너졌습니다. 이런 신뢰 없는 정부, 대통령이 제출한 이 예산안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믿겠습니까? 저는 우선은 그 신뢰 회복, 나라를 다시 바로잡는 문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해왔던 안보와 민생도 결국은 국민 신뢰 위에 서 있어야 온전할 겁니다. 지금 우리 작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헌법 정신이 유린된 겁니다. 단순히 문서 유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측근들의 일부 비용을 이용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는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정신에 심각한 도전이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권력이 사유화됐습니다. 헌법 정신은 깡그리 유린됐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이 자초한 것이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 상황을 본질적으로 보지 못하고 혹시나 청와대나 정부는 단순히 문건 유출에 불과한 그런 사건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정말 헌법을 부정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상실된 이 책임을 본질적으로 물어야 할 때입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해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95초의 면피성,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오히려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이원정 실장님,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실장께서나 참모들께서 건의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준비하신 겁니까?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참모들로서도 실장께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나와서 말씀하시고 또 직접 작성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적정했다고 보십니까? 우선 우리 존경하는 박홍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한 나라의 국가 원수께서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고
스스로 국민 앞에 사과한 그런 것은 매우 중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과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대한 문제의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민에 대한 신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 복합되어 있겠죠. 국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담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것은 어저께는 일단 국민들, 염려하시는 국민들한테 사과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과라는 것은 사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거듭 태어나는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한 이면의 의미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태어난 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이 문제가 먼저 국민들께 전달되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고민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왜 어제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하냐면 본인이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정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답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저께 그 답이라는 것이 종합적이고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두 마디로 대책을 발표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범정부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저희 비서실 직원들도 거듭 태어나는 이런 노력을 통해서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겠다고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너무나 안이하게 보고 계십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수사의 대상에 성역 없는 수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국가 원수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인 해석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 형사처벌의 유무를 떠나서 수사의 대상 또는 처벌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것은 뭐 사법기관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서 해석돼야 될 줄로 압니다. 어제의 기자회견도 문제가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순수한 마음에서 연설과 홍보에 관해 한 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최순실 씨가 연설 홍보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해명이 무색해졌습니다. 또 박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와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최근까지도 최순실 씨가 이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것을 그래서 최 씨가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구조라고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어제 대통령의 사과마저도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국민들의 이 불신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일단 어저께 국민 앞에 정말 머리 숙이시면서 사과하신 그 진정성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최근까지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대해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분이 어제 사실을 인정했으니 국민들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한들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리더십이 지금 실종된 상황입니다. 헌법 정신 위배하고 국가 권력을 사유한 분점한 그런 부분을 우선 규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진실의 규명을 위해서 성역 없는 신속한 수사가 불가피할 겁니다. 이 게이트의 수사 대상은 역대급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에 걸맞는 역대급 특별검사팀을 꾸려지는 게 마땅한 상황입니다. 실장님, 우선 사실관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보안 시스템상 첨부 파일이 이메일을 통해서 외부로 유출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특히 이제 우리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보안 문제는 과거보다 상당히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할 자신이 없습니다. 지금. 왜 그걸 모르십니까? 비서실장님 외부로 첨부 파일을 통해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본인이 이메일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도 이메일 안 보내보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제 개인 집에 있을 때는 이메일 많이 썼는데 요새 제가 이 비서실 들어간 다음에는 바빠서 제 이메일을 한 번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설명에 의하면 연설문 초안도 아니고 최종안이 유출될 정도면 대통령에 관여하지 않고는 안 되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부속실과 대통령 업무용 컴퓨터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파일을 보낸 당사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세간의 분석이 있는 겁니다. 문건 유출자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청와대 연설문 작성하는 그 시스템과 절차가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통령께서 직접 보내셨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다만 이제 연설문 그 작성 과정에서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현재로서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실장께서 지난번에도 잘 모르고 답변을 국감에서 하신 것처럼 지금 답변도 모르고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의 지금 시스템은 그런 보안 문제 때문에 감찰을 받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다 차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만 비서관이 매일 저녁 30cm나 되는 대통령 보고서를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 그게 저도 예, 언론을 통해서 언뜻 씨가. 봤는데 막 그런 일이 뭐 가능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은 허수아비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물어볼까요? 포털 사이트에서 지금 계속 탄핵, 하야 이런 얘기가 일류로 나올 정도로 심각한데 대통령께서도 지난 2014년도 청와대 문건에 대해서 찌라시나 나온 이야기라고 폄훼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최 씨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로 다 국민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국민들과 야당과 언론의 경고를 받아들였으면 그래서 등잔 밑을 제대로 살폈으면 이 상태 정말 국기문란한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원정 실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20일 국감에서 최순실 씨 취미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행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왔더니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입에 올리기도 싫은 성립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정상적인 사람이라 믿을 사람이 있겠냐? 그럼 우리 국민들이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또 책임 참모로서 이렇게 마치 봉건 시대라고 만드는데 일조라도 했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국감에서 박 대통령하고 최 씨가 아는 사이는 분명하지만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잘 모르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관련 사실 얘기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는 유증한 거에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이 밝혀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입니다. 청와대가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시는 실장님이십니다. 정말 청와대 비서실장 또는 비서실은 어떻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법무부 장관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에서야 압수수색이 들어갔죠? 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언론이 모든 자료를 다 파헤치고 상황을 지금 규명하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수사하는 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입니까? 독일 검찰이 먼저 수사를 시작하는 이것을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납득을 해야 됩니까? 오늘 압수수색을 착수를 했지만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영장을 청구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는 상당 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니 그 사이에 이미 재단이나 최 씨 관련된 자료들 폐기되고 최 씨, 차은택 이런 사람들 다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시니까 재단 자금 유용에 대해서만 한마디 하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검사 보강하고 수사의 속도를 내는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의 검찰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 그 수사 고발장을 접수를 했고 그 절차에 따라서 기초조사와 관련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의 연설문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또 사인이 민간인이 이렇게 국정의 어떤 농단에 개입했는지 부분도 수사의 대상이 한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도 수사의 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검찰에서 그 파일 내용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관련 법리와 수사의 필요성 또 수사의 대상 이런 것들을 검토할 것으로 검찰에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을 주셔야죠. 대통령도 수사의 그러면 애 대상입니까? 헌법상 헌법 제84조에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그 형사소추에는 수사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아마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수설이고요. 일단 실제로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 오늘 저녁에서도 또 여러 가지가 아마 터져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옛날에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를 안 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의 어떤 헌법 조항을 가지고 두 개의 해석을 하는 겁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퇴직 후에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직 중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총리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저는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최소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에게 걱정과 염려,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내각의 개편 또는 그 사퇴와 별개로 총리께서도 지난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마다 유언비어에 대해서 의법 조치하겠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이 확인됐으니 이제는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언비어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사안 자체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장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도 이제는 이 상황까지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전면 사표를 제출할 의사 없습니까? 네, 저도 취임 첫날부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검찰 수사의 실질적 영향권을 인사권을 통해서 미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고심해 보겠습니다. 고심이 아니라 대통령께 고언할, 건의할 의향 없으십니까? 네, 계속 고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선 수사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먼저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발표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검찰의 수사에 본인도 예대상이 되지 않고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는 게 국민의 신뢰를 그나마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입니다.